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엠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그런 VC에서 펀드레이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뭔가 기업체, 스타트업이랑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 느낌이라. 그렇죠. 네. 하지만 로컬 비즈니스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스피릿 측면에서는 되게 스타트업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가져오게 됐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컨퍼런스였나요? 행사 같은 걸 갔을 때 이 인천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걸 리딩하시는 이창길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 이창길 대표, 사실 대표가 아니라 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말이 되는 게 이제 대장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의 이제 실제로 봤을 때도 뭔가 대장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네. 그런 캐릭터의 네. 느낌이 있어서, 네, 이창길 대장님의 로컬을 되살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계양로가 뭐 어떤 곳이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죠. 그 소바 컨퍼런스 가서 네네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도 팔로우를 하고 이제 거기 장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힙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앨리스가 말한 대로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영업에 가까운 약간 그런 곳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가 이 이창길 대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16명의 크루이고요. 그래서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공식 명칭은 그렇게 불리고 있고, 네. 이 이창길 대표가 일단 고향이 인천이고 컨설턴트 출신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약간 되살리고 도심을 좀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양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이제 뭐 공장이 있었다거나 좀 낡아진, 노후화되고 낡아진 지역들을 사실 새로운 콘텐츠를 넣음으로써 이 상업지역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둣가 옆에 뭔가 술을 빚는 양조장 사장님이 있고, 뭔가 젊고 야심찬 셰프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제주도로 이제 귀농한 부모님을 위해서 귤 창고를 집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이 공간 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인맥들도 그때 이제 만들고 네네. 좀 사람들을 많이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이제 로컬 브랜딩을 하게 되었고, 또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의 그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계양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 이제 좀 낡은 건물을 한 20여 채들을 좀 사들이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공실이었던 이런 건물들을 뭐 카페나 술집, 편집샵,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로 개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인스타에서도 이 사진을 봤을 때 내가 가고 싶다라는 곳으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여 채를 직접 개인 돈으로 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이게 들어보니까 개인 돈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 16명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각자 이제 조금 뭐 대출도 받고 뭐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사업자 대출이 어쨌든 좀 나오니까 네. 그걸로 이제 건물을 실제로 사서 그거를 이제 도시재생 프로젝트 네. 일환으로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들은 아까 엠마가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 법적으로 막 이렇게 엮여있는 그런 사이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좀 더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쨌든 뭔가 이제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다거나 뭐 스톡옵션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레스트 온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건데, 여기는 사실 그런 지분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얽혀있는 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미션, 비전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네, 그런, 이게 가능하려면은 되게 비전이나 미션이 되게 강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네, 더 어렵다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도시 하나를 뭔가 어떤 구역을 뭔가 완전히 바꿔나가려면 분명히 이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더더욱 이제 같이 있었던 그 멤버들이 뭔가 리텐이 돼야 되고 다 같이 이제 동력을 완전 맥시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하다. 네. 네. 그런 면이 저도, 대단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역을 확장을 시키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16명의 사람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수익을 이제 각자 이제 당연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과 뭐 카페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들은 이제 본인의 것일 수도 있고 쉐어를 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가 좀 되게 자유로운 형태? 약간 요즘에 이제 엔잡 시대에 맞는 형태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양로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계양로는 이름 자체가 그냥 딱 들었을 때 어떤 동네인지 느낌은 오실 것 같긴 해요. 이제 계양로가 항구를 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완전 바다, 아까 그 부둣가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 바다에서 바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좀 깊은 동네고, 실제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어떤 문화의 중심지, 모든 거의 중심지가 서울처럼 됐지만, 되게 예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인천에서 이제 머물면서 자기네 문화도 소개하고, 약간 이런 동네였던 것 같고, 일본이나 혹은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좀 자리를 잡고, 자기네 나라 뭐 양식의 건물도 짓고, 어떻게 보면 군산 같은 동네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면에서 힙했던, 네, 그런 면에서 힙했던 도시였던 것 같고, 뭐 그런 조개지라고 부르는 건물들, 네, 우리나라 양식이 아닌 그런 각 나라의 양식이 좀 반영된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역사가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동네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화의 중심지 같은 게 서울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해지고 건물이 공실로 많이 바뀌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재생을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엠마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018년 2월에 먼저 이비인후과 건물을 좀 복고풍으로 개조를 해서 카페 공간 브라운헨즈라는 곳으로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상점들이 이제 하나씩 뭐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9억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헐지 않고 좀 장점을 좀 드러내서 이 특색을 살리는 방식으로 상점을 기획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계양로 일대 건물을 이제 임대 매입하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16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알아서 하되, 이제 주로 이창길 대표와 권순만 디렉터가 이제 플레이스 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로컬 브랜딩 쪽은 이제 사업을 지원을 일부는 하는 것도 있고 좀 자유롭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별도의 또 법인이 약간 있긴 있었군요. 네, 아마 디자인 쪽은 이제 뭔가 같은 브랜딩? 이제 계양로라는 이 거리에 대한 브랜딩은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브랜딩 쪽은 이제 플레이스 랩이라는 법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각자 이제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제 각자의 감성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중구에 있는 그 계양로 신포동 입구에서부터 한 6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조선 말기부터 번화했던 곳이고, 이제 아직도 병원이나 회사, 영화관 이런 그 예전에 있었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된 건물들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이곳들이 되게 번영하고 항구 근처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는 시내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이제 노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40년, 이제 100년 거의 이런 곳이 된 노포들이 한 60여 개가 되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하신 게 이제 노포들의 특색을 살리는 점?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노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긴 하지만 그들의 이제 2세, 3세들이 계속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콘텐츠,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뭐 카페면 카페, 술집이면 술집, 이런 콘텐츠를 계속 세대를 넘어가서 전수를 해줄 수 있고 좀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노포들이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기존에 계속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한 70%, 80% 정도가 이제 본인들의 건물인 곳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도 없고, 이분들에게는 이제 브랜딩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서 좀 더 요즘의 방식으로 각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이창길 대장이 하는 말이,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오래된 노포들의 어르신들은 기술이 있다. 장인이시잖아요. 사실 이 일을 몇십 년 동안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인이신데, 이제 그분들은 요즘의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브랜딩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낯설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브랜딩이나 이런 능력은 있지만 또 이런 오래된 클래식한 기술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계항면? 계항면이라는 그 국수면이죠. 국수면의 한 종류인데, 우리나라 쫄면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최초의 쫄면이 만들어진 곳이 이 계양로에 있는 어떤 한 국수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게 이름이 계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양소면인가?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쫄면이 최초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지,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또 요거를 또 잘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요 브랜딩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주문이 많이 뭐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딱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를 클래식한 것들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좀 더 이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약면 같은 경우에도 뭔가 브랜딩도 하고 이거를 이제 HMR 좀 약간 프로덕트화 시켜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확장성 있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요즘 온라인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노포분들이 더 이제 사업도 잘 되게 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요즘 20대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항상 뭐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근데 이게 노포 같은 것들이 되게 그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새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 분들만 이제 드시던 것들, 동네 사람들만 알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많은 세대에게 좀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윤활유를 좀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이창렬 대장이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노포들을 재각색한 것도 있는데 계양로 맥주라는 거는 아예 새로 이제 만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계양로 맥주가 그 패키징만 보면은 되게 오래된 맥주 같아요. 약간 그 갈색에 요즘은 또 이제 맥주들이 다 그 투명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투명 아니면 뭐 초록색 이렇게 바뀌었는데 완전 그 찐 갈색 옛날에는 갈색이었잖아요. 완전 갈색에 이제 글씨체도 이제 계양로에서 되게 그 나무 간판을 많이 쓰셨던 글씨 엄청 멋있게 쓰시는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글씨를 써주셨는데 계양로 이렇게 엄청 멋있는 글씨로 써있고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오래된 맥주인가 보다. 근데 사실은 이제 2020년에 생긴 인천 브루어리, 인천 양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헤리티지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브, 계양로의 바이브를 잘 녹여낸 거고 사실 이런 플레이는 뭐 엄청 새로운 건 아닌 게 TWG 같은 그 싱가포르 유명한 티 브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 생긴 지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엄청 헤리티지 있고 역사 있는 것처럼 패키징이나 브랜딩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한 건데 그런 면에서 계양로 맥주도 재밌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TWG 같은 곳에서 하는 바샤커피라는 것도 그쵸. 거기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커피 회사인데 되게 오래된 것처럼 그 포장지를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 할아버님 엄청 멋진 글씨체를 가지고 계신 이분의 뭔가 특징을 살린 맥주를 새로 아예 이제 프로덕트를 런칭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계양로 맥주는 외부에는 안 판대요. 딱 인천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 그래야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걸 한번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먹어볼 테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수제 맥주네요. 그쵸. 뭐 뿐만 아니라 카페도 많고요. 네네. 카페는 또 워낙에 요즘에는 또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또 이런 복고풍의 카페들 가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카페는 사실 음료를 먹으러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주말에 가는 데는 약간 사진 찍고 거기에 이제 그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목적이 더 좀 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음료 맛도 중요합니다. 맛이 있어야죠. 물론 맛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좀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밌는 점들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맨 처음에 말했던 부분 이게 스타트업이 아니고 자영업인데 뭔가 되게 느슨한 연대라고 보이거든요. 이 16명의 사람들이 각자 이제 각자의 상점도 담당을 하고 있고 브랜딩도 하고 있고 이런 일하는 방식이 되게 요즘에 엔잡 트렌드와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모여서 협업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도쿄 R 부동산 이렇게 일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죠. 그런 곳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좀 아파트나 건물들이 획일화되고 좀 지루하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의 특색, 역사가 있는 집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한테 매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영업을 뛰고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오피셜하게 회사처럼 누가 얼마를 하면은 얼마를 쉐어를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각자 이제 한 만큼 받고 이번 달에는
좀 몇 개 안 뛰겠다 하면은 뭐 그렇게 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 하면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일한 만큼 쉐어를 받고 좀 각자 특색이 있다고 해요. 뭐 디자이너인 사람도 있고 건축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숫자를 더 볼 수 있어서 아 이런 곳은 더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이런 캐릭터와 장점을 살려서 집을 중개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계약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약간 느슨한 연대로 일하는 방식이 떠올랐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 안에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구조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엔잡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각자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계약로 프로젝트에 소속된 크루분들은 그 크리에이터분들은 누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큰 하나의 비전과 미션만 있고 그거를 이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혹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그 큰 비전, 한 줄의 비전을 흐트리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그 큰 테두리는 있겠지만 물론 요즘 회사들에서도 자율성을 많이 늘린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감명을 깊게 받은 시스템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아, 네네. SM이라는 회사에서 NCT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애리스 많이 웃으시는데 네, NCT 남자 아이돌이죠? 그렇죠. NCT 좋아합니다. 저. 네. 네. 저는 근데 이거를 사실 전 NCT라는 그룹도 몰랐고 코로나 기간에 책을 많이 읽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김영대 그 음악 평론가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아이돌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우연히.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맨 첫 장이 이제 NCT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약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일단 NCT라는 곳이 네. 그것이 이제 뭐 아이돌 보통 그룹들이 딱 몇 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 그룹이 뭐 7년을 가든 뭐 10년을 가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웬만한 팬덤들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싫어하고 맞아요. 이제 거의 해체가 된다거나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NCT라는 것은 이 남자 아이돌 그룹인 것인데 이 안에서 몇 명이서 그룹을 할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뭐 이게 합집합이 될 수도 있고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룹에도 속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돌 그룹은 딱 이 인원으로 몇 년을 가야 한다라는 약간 공식을 깬 정말 특이한 시스템이 아닌가? 맞아요. 네, 정말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저는 이 시스템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랑은 그리고 운영했던 방식이랑 또 다른 부분이어서 되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새롭게 느껴지긴 하고 또 그 엠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계약로 프로젝트에 좋았던 거는 참여하시는 그 크루분들이 직접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아닌 거죠 이분들은 직접 매입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거기 계신 노포분들도 오랫동안 터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건물이신 분들이 거의 70-8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은 특히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어디가 힙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막 가게들이 좋은 가게들이 생기고 카페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임대인들이 엄청 월세를 올려요. 잘 되고 이제 좀 힙해지고 하면은 그렇죠. 월세를 올려서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 못 버티고 거기 있던 사장님들이 다 결국에는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렇죠. 또 딴 데로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그 힙하다는 장소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리단길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갑자기 뭐 이쪽이 좀 핫해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압구정이 또 한동안 인기가 없다가 또 다시 뭐 네. 핫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은 여기가 힙하다는 게 가볼까? 이런 새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반면에 어떤 역사, 헤리티지 같은 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것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게 되는데 계약로는 다행히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리스크가 좀 낮다. 실제 이제 그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은 좀 더 거기에 이제 오래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옛날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빨리 없어진다거나 그런 리스크는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여기서 계속 더 이제 쌓아 나간다면은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 네. 되게 오랜 기간 뭐 그 자리에서 음식점도 하고 하는 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들, 뭐 서울에 있는 그런 곳들은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네, 요즘에 또 한국 사람들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죠. 뭐 음식이든 뭐 카페든 그래서 뭔가 많이 바뀌는데 네. 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포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오래오래
좀 세대를 넘어서도 전수를 해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뭐 로컬한 콘텐츠 측면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임대, 뭐 이런 건물을 유지하는 것 측면이 아니라 뭔가 콘텐츠를 새로이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기존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음식과 뭐 음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남아있는 이런 뭐 자산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와 콘텐츠가 계속 이어져서 다음 세대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하는 부분도 좀 약간 감명이 깊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요즘 친구들은 또 인스타 감성을 챙겨야 이제 주말에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또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야지 또 북적북적하고 또 더 그 전수가 될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 중 하나도 이렇게 SNS, 뭐 틱톡,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냥 식당의 인스타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요즘 거의 뭐 자영업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만드실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지역의 인스타 이런 건 좀 더 저는 흔히 보지 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개항로라는 곳에 인스타 계정을 따로 운영을 해서 아마 그 이창일 대장이 운영을 하시는 걸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소식도 전하고 뭐 재밌는 일들이나 뭐 행사 같은 거 조그맣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올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가서 좀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한 번 갔을 때. 그렇죠. 네, 약간 당일치기 여행 같은 느낌으로 그런 수요를 조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울 근교 여행, 뭐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서 보고 오는 그런 느낌.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의 1호선 거의 끝에 있더라고요. 네. 네, 인천이 동문천역인가? 네. 네. 뭐 이게 아주 요즘 사실 로컬 엄청 고민이 많고 우리나라 특히 너무 서울에 지금 인구가 너무 또 집중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로컬 사업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로컬 어떻게 살리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번 벤치마킹 해볼 만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사실 이걸 제가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로컬의 특색을 막 미국이나 이런 동네 엄청 큰 나라들에 비해서 로컬의 특색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땅덩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여기는 그래도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잘 살려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스타 감성 요즘 카페들 보면은 네네. 한 번 가고 이제 많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특색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면은 이제 가끔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가게 되고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소비되고 많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뭐 다양한 것들도 경험해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공간에 대한 고민도 좀 깊었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게 하나만 잘 된다, 가게 하나가 예쁘다라고 하면은 다시 가고 싶을 이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도 그런 가게들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자체에서 오는 바이브 그런 게 좋아서 또 한 번 더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여기가 이제 2018년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동네거든요. 네. 시작한 지 1, 2년 만에 그렇죠. 2020년에 코로나가 아마 터졌으니까 제 기억에는.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이겨내고 잘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으신 것 같고 이제는 사실 엔데믹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또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천이다 보니까 공항이랑 또 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 분들 많이 오시면은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서울의 어떤 그런 서울도 물론 전 너무 좋아하고 볼거리가 많지만 인천이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냥 지나치는 공항만 있는 동네가 아니라 뭐 이런 데도 가볼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런 데는 되게 한국의 어떤 그런 오래된 그런 바이브를 좀 느낄 수 있는 약간 올드타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외 외국인 관광객분들한테 홍보도 잘 되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객들 너무 많이 와서 서울 지겨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관광객들도. 네. 그렇죠. 이런 다른 도시들, 서울 근교의 다른 도시들도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계양로에 놀러 간다면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실까요? 저는 네. 커피를 좋아해서 네네. 카페를 가보고 싶어요. 카페. 네. 그 아까 브라운 핸즈 거기. 그렇죠. 네. 브라운 핸즈도 그렇고 뭔가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조명 예쁜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카페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앨리스는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저도 그 말씀해주신 라이트하우스 조명 예쁘더라고요. 네. 네. 일광정구라는 회사에서 뭔가 만든 것 같은데 거기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계양로 통닭?
되게 여기 유명하대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미는 상품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운동회 컨셉으로 그러니까 노포들도 많고 하니까 뭐 옛날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온 가족 온 마을의 축제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계양로 통닭 같은 경우도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치킨을 먹으면서 통닭을 먹으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한번 가보는 걸로. 네. 그러면 계양로 얘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로컬이 하나의 또 ESG 어떤 트렌드의 한 부분이잖아요. 로컬을 그렇죠. 살리는 게. 저도 몰랐어요. 이거 로컬 사실 ESG 하면 보통 환경을 생각하는데 로컬이 왜 ESG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지속 가능한 것들이 ESG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각 지역들이 이제 인구도 좀 줄어들고 네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인구가 막 이탈되고 그 도시가 이제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막아보는 그런 속도를 늦춰보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ESG 중에서 이제 S죠. 소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아무튼 뭐 고령화와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투자도 하고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